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안전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 원이라고 썼죠. 오늘은 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달러 천화가 끝나간다, 달러 약세로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앞자를 따서 브릭스라는 말을 만들었죠. 이 나라들의 도전으로 달러의 지위가 더욱더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 국영 RT 방송 뉴스에서 브릭스 통화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월스트리트 실버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트위터에 러시아 RT 방송 브릭스 통화가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상을 캡처해서 트윗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는 금을 지원으로 하는 브릭스 통화를 출시한다고 확인했고, 이것은 곧 8월에 있을 남아프리카 회의에서 의제로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탈달러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멘트를 써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RT 국영방송을 캡처했기 때문에 이 트윗을 실어봤습니다. 브릭스에서 계속 달러 헤게모니 시대가 끝나간다고 하는 말을 올 초부터 해왔습니다. 4월 기사입니다. 브릭스의 회원국 중에 하나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공동 통화 창시를 제안하고 그것은 탈달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 기사입니다. 올해 4월달 기사, 브릭스에서 8월 정상회담 때 새로운 국제통화 발행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도 최근에 달러의 종말 시대가 올 것이며 그 대신 비트코인 가격이 높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브릭스 얘기를 했습니다. 브릭스가 8월 정상회담 때 금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요사키도 언급했습니다. 탈달러 아니면 금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체제라고 할 때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는데요. 브레튼 우즈 회의라는 것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 1944년 7월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전후에 국제 금융 질서를 위해서 국제 통화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여러 대책을 세운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국제부흥개발은행, 이것이 나중에 세계은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국제상업 및 금융관계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국제 통화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래서 달러가 모든 통화의 근간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러는 금 가격에 연동시켜서 달러 가치를 보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금 1온스에 35달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국 통화는 환율로 달러에 연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화폐는 간접적으로 달러에 연동되어서 금에 기반하게 되죠. 35달러의 1온스라고 하는 달러 가치가 실물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물금이 있어야지만 35달러 대 1온스라고 하는 비율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1944년에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35달러당 1온스라고 하는 금에 연동된 이 금태안을 중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년에 체결된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71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닉슨이 71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인데 이날 금태안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가 금에 연동되어 있었죠. 미국은 1온스가 있어야지만 35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태안을 중지해 버림으로써 달러는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통화가 된 것이죠.
그 이후 미국은 금의 소유와 상관없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달러 프린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후에 달러의 유통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M2 광의의 통화라고 규정하는데요. 이 M2의 증가량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1980년 말에는 광의의 통화가 1.59조 달러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1년 후에 2021년 2월 무려 19.4조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간 달러가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고 그것은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미국 연준의 자산을 표시하는 그래프인데요. 미 연준은 채권을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 소유한다는 뜻은 그만큼 시장에 달러를 지불하고 채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자산이 많다는 것은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에 연준의 자산이 약 2.92조 달러였는데 8년 후에는 4조 달러, 그리고 23년 7월에는 약 8.27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죠. 달러가 넘쳐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미국 연준, 세계 주요 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약 3조 달러에서 20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만큼 자국의 통화를 많이 찍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 그래프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달러 구매력 지수로 표현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50에서 40으로 낮아졌죠. 약 20% 달러의 가치가 하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로마 제국의 화폐의 타락, 당시는 은 데나리우스였습니다. 이 타락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은의 함량을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기원 후 193년에는 약 88%나 은전에 은이 들어있었는데요. 268년에 가면 은전에 은의 함량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은 데나리우스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세기 초중반 이 정도죠. 여기에 평균 은 함량은 50%였는데 약 50년 후에는 5%밖에 되지 않아서 무려 90%나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나라의 국력도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파란색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 연준의 자산을 나타냅니다. 즉 채권을 얼마나 갖고 있냐는 그래프고요. 채권의 액수만큼 시장에 달러를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S&P 500 미국의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에 돈을 푼 정도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그래프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많이 푸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최근에는 미 연준이 시중에 푼 돈을 줄이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고요. 미 연준이 계속 돈을 줄일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요소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이고 공동투자 책임자인 레이 달리오가 작년 5월에 돈은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자꾸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 뒤로부터 몇 달 뒤 트위터에서 이제는 현금이 쓰레기는 아니라고 수정하긴 했지만 정말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현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가 31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미국 부채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지 이 그래프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미국 국가 부채가 지금 32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주 만에 2억 1천만 달러가 급증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미국 국가 빚이 자꾸 그리고 더 급하게 늘고 있죠. 올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촉발된
지방은행들의 뱅커런 사태로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재무부와 미 연준은 3월에 1640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16조 원을 시장에 공급한 것입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급격하게 는다는 뜻이고, 이것은 통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뱅커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긴 했지만 통화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행동이죠. 통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이 이 탄광 속에 카나리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값이 안정되어 있다면 통화의 가치가 그럭저럭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금 가격이 급등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작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발생하자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하면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금은 이처럼 위기 때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금은 5천년간 인류 역사 속에서 화폐의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자산보다도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실리콘밸리 뱅커런 사태 때도 금값이 올랐습니다. 역시 위기 때 사람들이 금을 찾는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 금을 모으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더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 안전자산인 금을 계속 축적시키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금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금을 수출하기는커녕 계속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이 약 2,000톤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어떤 매체에서는 10,000톤이 넘을 거라는 그런 추측까지도 합니다. 금 가격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약 50년간의 차트인데요. 50년 전에 금 1온스당 대략 36달러 하던 것이 7월 21일자로 1971달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에 거의 2,000달러까지 왔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00불을 넘었고요. 그 1년 후에 다시 2,000불,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온스당 2,000불에 도전하고 있죠. 5,000년 역사의 최고점에 근접한 가격입니다. 금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속담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산 배분을 하죠. 보통은 주식 6, 채권 4로 나눠서 투자합니다. 저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고배당주 6,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거의 최고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채권도 좋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4, 6대 4의 비율로 투자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고배당주로는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채권으로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환해지가 된 H, 소울도 환해지가 된 게 있죠. 환율이 1150원 위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일 때는 해치된 상품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 둘을 월급날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으로 절세 혜택이 있고, 또 연금저축 상품들을 이용해서 사면 과세가 이연돼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산 배분,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여기다가 금을 추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앞서 잠깐 설명했는데 1949년생이고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투자회사 브리지워터의 회장 겸 CEO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은퇴했습니다. 브리지워터는 21년 기준으로 16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현역 시절에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투자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이게 사계절 포트폴리오인데요. 왼쪽은 경제, 경기를 표시하고 오른쪽은 인플레이션을 표현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나쁠 때, 또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마다 어느 자산이 좋은지를 각각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4분면에 각 25%씩 투자하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사계절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 되더라도 25%씩 투자했기 때문에 꾸준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약간 사족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국면에 해당될까요? 인플레이션이 거의 정점까지 올라와서 다음 주에 미 연준이 0.25% 정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린 후에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즉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찍고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지금 상승 국면일까요? 하락 국면일까요? 골드만삭스가 최근 1년 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종전에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자꾸 줄어든다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훨씬 양호한 수치로 발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지난 6월 상순에 S&P가 작년 10월 바닥 대비 20% 올랐습니다. 6월 기준으로 20%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26.4% 상승했습니다. 보통 저점에서 20% 상승하면 강세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달 기사에서 S&P 500 지수가 1940년대 최장기 약세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주식으로 대표되는 경기가 지금 강세장으로 들어섰다는 내용이고요. 이번 약세장이 무려 248거래일 동안 지속됐는데 보통 강세장은 이거보다 2배나 3배 이상으로 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 경기가 꽤 오랫동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레이 달리오의 4계절 포트폴리오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하락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쪽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경기는 상승하는 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좋아지겠죠. 이 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는 각 분면을 다 사자고 그래서 4계절 포트폴리오를 짜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장기 국채를 40%, 그리고 중기 국채를 15%, 주식을 30%, 원자재 중에서 금을 7.5%, 그리고 상품, 오일이나 굴이나 등등의 원자재를 7.5% 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런 비율로 말입니다. 이를 미국 시장에 대입해서 대표적인 ETF를 산다고 하면 장기 채권으로 TLT 40%, 중기 채권으로 티커가 IEF라고 하는 이것을 15%, 그리고 주식으로 S&P 500, VOO나 또는 스파이가 있죠. 이것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수수료는 VOO가 더 쌉니다. 그리고 금으로 IAU, 그리고 원자재 DBC 각각 7.5%씩 담으면 4계절 포트폴리오가 운영됩니다. 전체 7.5%이긴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35달러당 1온스라고 하는 1944년에 체결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1971년에 깨지면서 화폐의 하락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금을 투자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몇 프로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심판 이후에 그분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아울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것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앞서 나가시며 앞일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새 일을 행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이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다가 사람들이 목숨을 잃죠. 또 사막에서는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꾀무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일로 인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